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제 고향은 속초이고, 본가도 속초에 있고요. 혼자 서울 생활 중입니다. 서울이 타지라서 친구도 없고, 쉬는 주말에는 그냥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는 하죠. 유튜브 중에서도 썰비서를 잘 시청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TV 드라마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썰비서처럼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게 더 흥미가 가더라고요. 하여간 주말에는 쉬면서 썰비서를 잘 보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나도 한번 사연을 올려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써보네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 아주 기가 막힌 여성을 한 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요. 재밌게 들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3년 전 26살인 저는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속초에는 마땅한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3천만 원을 들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와서 취직 준비하면서 면접도 정말 셀 수 없이 봤어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대학교를 나와서 그런지 대기업에는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중견기업에 지원을 했는데도 합격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중소기업은 가기가 싫어서 계속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도전했는데 쉽지가 않았죠. 그 당시에 저는 가장 저렴한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는데 거기는 조선족들이 좀 많은 곳이라서 고시원비는 엄청나게 쌌습니다. 창문 없는 방이 월 22만 원이었어요. 라면이랑 밥, 김치는 무료였고요. 고시원비가 싼 만큼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뭐 방음이나 주변 소음은 아주 당연한 거고요. 그런 부분은 각오한 거니까 참을 수 있었는데 제일 문제는 바로 고시원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제일 밑바닥 사람들이 모여있는 고시원이라서 매일 싸움이 일어났어요. 누구 반찬을 훔쳐먹었니? 옥상에 걸어놓은 팬티를 누가 훔쳐갔느니? CCTV가 있는데도 소소하게 분실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는 조선족과 노가다꾼이 언쟁을 벌이다가 몸싸움까지 했는데 몸싸움에서 끝나지 않고 칼부림까지 났습니다. 저는 바로 옆에서 그 칼부림 현장을 보고 한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도저히 고시원에서는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고시원을 떠나서 찜질방 생활을 했지만 역시 찜질방 생활도 사람이 할 짓은 아니더라고요. 점점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가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속초로 다시 내려가서 오징어 배라도 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TV를 보는데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옥탑방에 사는 연예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순간 바로 저거다 하는 생각을 했고 방을 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옥탑방이 꽤 저렴하게 나온 게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고시원과는 달리 보증금이 있긴 했고 또 옥탑방은 겨울에는 엄청 춥고 여름에는 엄청 더운 아주 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혼자 옥상을 다 쓰는 거니까 보증금 정도는 더 지불해도 그만큼 값어치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 옥탑방을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알아봤고 얼마 후 노원구의 어느 옥탑방을 검색하게 되었는데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방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통해서 그곳을 가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환경이 쾌적하고 좋았죠. 주인 부부도 친절해 보였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옥탑방 생활이 시작되었는데요. 옥상을 통째로 혼자 쓰니까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가끔 주인집 아주머니가 옥상 빨랫줄에 빨래를 널어놓고 걷어가려고 가끔 들리시기는 합니다. 옥상이 볕이 좋아서 빨래가 금방 잘 마른다고 빨래는 같이 널자고 하셨거든요.
뭐 저도 괜찮다고 했고요. 아, 근데 다소 의외였던 부분이 있는데요. 아주 점잖게 생긴 주인집 아주머니가 아주 야한 속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옥상 빨랫줄에 걸린 속옷들을 보고 좀 민망함을 느낄 정도였어요. 새빨간 망사에 레이스에 거기다 티팬티까지 아찔한 속옷들이 많았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점잖아 보이는 주인집 아주머니가 보기와는 다르게 아주 뜨거운 여자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요. 하여간 옥탑방 생활은 별 문제 없었고 그렇게 다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집주인 아저씨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빈소에 갔어요. 그런데 빈소는 정말 너무 썰렁한 겁니다. 빈소에 주인집 아주머니 딱 한 분만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들었는데 주인집 부부가 두 분 모두 고하시고 또 자식도 없어서 이렇게 썰렁하다고 하더군요. 좀 딱해 보였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는 저에게 취업 때문에 바쁠 텐데도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배고프겠다고 육개장을 내주셨고 주인집 아주머니는 옆에서 소주를 한잔하면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는 많은 위로를 해주었고 그 이후 저와 그 아주머니는 아주 꽤 친한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마치 자주 연락하는 친척처럼요. 그렇게 집주인 아주머니는 집안에 남자가 할 일이 있으면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그게 전혀 귀찮거나 싫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집에 형광등을 갈아 끼우고 수도꼭지를 교체하는 일을 해드리면 저한테 밑반찬이나 음식들을 잔뜩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역시 집안에는 남자가 있어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치 제가 가치가 있는 사람 같아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 집주인 아주머니 덕분에 번번이 취업에 실패해서 떨어진 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점점 흐르고 점점 가지고 있던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막무가내로 취업 준비만은 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편의점 파트타임 알바를 시작했죠. 취업 준비하는 데만 올인을 해도 취직이 될까 말까인데 알바까지 하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이러다가 평생 알바 인생으로 끝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고요. 하지만 돈이 점점 떨어져 가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께 돈을 더 보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살림이 빠듯하시거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바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손님으로 집주인 아주머니가 오신 겁니다.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생리대를 하나 사서 나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나이가 대충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아직도 생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요. 물론 60대에도 생리를 하는 여성이 있다는 걸 듣기는 들었지만 저는 보통 40대 중반이면 생리가 끊어지는 폐경. 아니죠. 요즘은 완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40대 중반이면 완경을 하는 줄 알았는데 생리대를 사가는 걸 보니 아직도 생리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놀랐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아직도 생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뭔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좀 변태 같은가요? 아니, 솔직히 생리를 하는 건 아직 여자로서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뭔가 상징성이 있으니까요. 하여간 그 이후 좀 색달라 보이긴 했습니다. 뭔가 여인의 향기가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그전에는 그냥 주인집 아주머니로만 생각을 했는데 말이죠. 하여간 그렇게 시작한 편의점 파트타임 알바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진상 손님이 오면 그게 좀 힘들기는 했지만 그것 빼고는 할 만했습니다. 하루는 편의점 사장님이 저한테 수고를 했다면서 집에 가서 먹으라고 수입 캔맥주를 3개 주더라고요.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오자마자 시원하게 옥상에서 캔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주인집 아주머니가 옥상에 널어놓은 빨래를 걷어가려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날은 수건과 속옷을 널어 놓으셨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왜 빈속에 술을 먹냐고, 속 버린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집에 들어가셔서 장조림과 복숭아를 가져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나머지 저는 캔맥주를 한 캔 드렸고 주인집 아주머니는 목마른데 잘 됐다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렇게 장조림과 복숭아를 안주로 삼아서 서로 한 캔씩 마셨는데요. 날이 더워서 그런지 술이 정말 술술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남은 한 캔은 반반 나눠 마셨습니다. 그렇게 다 마시고 나니까 술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술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고 제가 지금 마트 가서 맥주 좀 더 사오냐고 물었더니 주인집 아주머니께서는 냉장고에 술이 있는데 그거 먹을 사람도 없는데 가져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잘 됐다고 가져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후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보니까 주인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아니 왜 전화를 하셨지? 의아해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밖은 너무 덥고 습하고 모기도 있으니까 집에서 먹자고 하더라고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놨으니까 빨리 내려오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뭐 저도 에어컨 빵빵한 데서 술 먹으면 좋으니까 잘 됐다 싶어서 얼른 내려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글쎄 그 아주머니가 옷을 갈아입으셨더라고요. 좀 전에는 반팔에 반바지였는데 지금 갈아입은 옷은 살짝 야시시한 잠옷 스타일의 원피스였습니다. 제가 좀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니까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날씨가 좀 더워서 옷을 편한 걸로 갈아입었다고. 하여간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해서 앉았는데 처음 보는 술을 가져오더군요. 이게 무슨 술이냐고 물었더니 글쎄 야관문 주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밤에 문이 열리는 술이죠. 그 술은 갑자기 돌아가신 주인집 아저씨가 즐겨 마시는 술이었는데 이제 마실 사람이 없으니까 자주 놀러와서 마시라고 하더군요. 저는 뭐 알겠다고 대충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잔 술을 마시는데 뭐 그냥 맛은 약초로 담근 술이더라고요. 특별히 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집 아주머니께서는 뭐 몸에서 반응하는 거 없냐고 자꾸 귀찮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는 왜 자꾸 그런 걸 귀찮게 물어보시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한 잔씩 마시니까 취기가 올랐고 얼큰하게 취했을 무렵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취업 준비에만 올인해도 취직이 될까 말까인데 알바까지 하면서 취직이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취업 준비하면서 알바하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월세나 생활비 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뭔가 야릇한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저에게 젊은 사람이 융통성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뜻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제 허벅지를 살짝 터치하면서 당분간 방세는 안 줘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반찬도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취업해서 나갈 때까지만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에 당황스러워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깔깔깔 웃으면서 농담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살짝 불쾌해서 표정이 어두워지니까 그 아주머니가 사과를 하면서 술을 한 잔 더 권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과음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 저는 옷을 다 벗고 있었고 또 그 아주머니의 침대 위였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옆에 다 벗은 아주머니가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여러 정황상 저와 그 아주머니가 몸을 섞은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옥탑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아주머니에게 찾아가서 어제는 실수한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어젯밤은 그냥 서로 좋은 추억으로 남기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며칠 후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치던 어느 새벽에 갑자기 옥탑방 문을 누가 쾅쾅 두들기길래 나가봤더니 주인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금 시간에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물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무서워서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다고 천둥 번개가 멈출 때까지만 옆에 있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너무 겁먹은 표정이라서 냉정하게 돌려보낼 수가 없었고 결국 저는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저는 너무 졸려서 다시 잠들었는데 인기척에 깨어보니 주인집 아주머니가 글쎄 제 이불 안에 있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려고 하는 순간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 몸을, 그것도 가장 민감한 부분을 만지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주머니에게 그러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정말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남편까지 세상을 떠나서 혼자 너무 힘들다고, 게다가 세상에 혈육 하나 없는 게 너무 슬프고 외롭다고, 그러니까 자신이 폐경하기 전에 아이를 하나 갖고 싶으니까 아이 하나만 낳게 씨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나처럼 잘생긴 아들을 갖고 싶다고 하면서요. 씨 하나만 남겨주고 내 갈 길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없다고 빨리 씨만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폐경되기 전에 말이죠. 저는 그 얘기에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책임지라는 소리 절대 안 할 테니까 씨만 주고 가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임신만 하면 거액의 돈도 주겠다고 하면서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그런 미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집 밖으로 나왔고 그날은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혼자 그 집에 가기가 무서워서 서울에 아는 형이 하나 있는데 같이 가서 짐을 다 챙기고 그 집을 그대로 나갔습니다. 얼마 후 보증금을 돌려받고 그 무서운 아주머니에게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고시원을 들어갔지만 다행히 다시 들어간 고시원은 사람들이 대부분 조용조용한 성격이라서 별탈 없이 지냈죠.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매달리지 않고 제 수준에 맞는 중소기업에 지원해서 합격을 했고 그 회사에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원룸을 구해서 거기서 살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시절이었네요. 지금이야 웃을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공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하여간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지없이 밤 11시쯤에 또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나는 타는 이 냄새. 내가 사는 이 동네는 도시보다 외진 곳이라지만 그래도 이곳은 나무를 떼거나 연탄을 피우거나 등등 오래된 난방 방식으로 생활하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밤늦은 이 시간이면 꼭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낙엽을 태우는 듯한 이 냄새. 그날도 자기 전 담배 한 대를 피우기 위해 마당으로 나왔고 그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밤 11시가 넘어가니 낙엽 태우는 냄새가 담배 냄새보다 더 심하게 내 코를 자극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괴상할리만큼 여자의 울음소리까지 들린다. 쌀쌀한 10월의 가을 저녁 밤 11시에 타는 냄새와 연기 사이로 여자의 울음소리까지 들리다니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올 법한 으시시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듯하다. 그런데 동네 사람 누구 하나 이 타는 냄새와 울음소리에 상관이 없다는 듯 신경 쓰지 않고 자고 있다. 그러나 나는
50이 넘은 이 나이에도 호기심은 사라지지 않는지. 대체 이 시간에 누가 불장난을 하듯 낙엽을 태우며 우는지 궁금함이 찾아왔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다 말고 난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대문을 열고 나와 발걸음을 조금씩 움직였다. 골목을 지나 또 골목을 지나 그렇게 한 50m를 걷다 보니 파란 대문 집에서 울음소리가 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그 집 마당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까지 난 목격하게 되었다. 그렇게 살며시 열려진 대문 틈 사이로 그 집안을 들여다봤는데 동네를 오다가며 마주친 50대 초반의 파마머리 아줌마가 마당에 불을 피우며 울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 모습에 무슨 사연이 있겠지 하고 그냥 뒤돌아서서 가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대문을 열어 제끼며 누구시냐고 말을 한다. 순간 놀라 뒤를 돌아보니 분명히 좀 전까지 낙엽을 태우며 울고 있던 그 아줌마가 내가 잠깐 들여다본 걸 어떻게 알고 누구냐고 하며 나를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난 인사를 하고 아니 밤늦게 타는 냄새가 나서 와봤다고 하니까 아줌마가 하는 말이 그러시냐면서 미안하다며 가을이 되니까 집 마당에 낙엽이 많이 쌓여서 할 수 없이 태운다고 하는 것이다. 난 그러냐고 하며 인사를 하고 뒤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아줌마가 갑자기 손으로 눈물을 훔친다. 그래서 난 왜 우시냐고 하니까 낙엽을 태우다가 연기가 눈으로 들어간 것 같다고 하길래 아무래도 그것 가지고 우는 게 아닌 것 같아. 아까부터 계속 울던데 낙엽만 태워서 우시는 것 같지 않다고 말하니까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우시는 거냐고 재차 물어보니 아줌마는 우는 모습을 숨기고 싶다는 듯 아니라면서 갑자기 고개를 돌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흐느끼듯 울기 시작한다. 나는 어찌할 줄 몰라 아줌마 그러시지 말고 제게 말해보라며 오지랖을 떨듯 그 아줌마가 이 야밤에 우는 이유를 너무나도 알고 싶었다.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냐면 나는 그 아줌마를 달래듯 계속 왜 우시냐며 물어보니 그러자 아줌마가 갑자기 울면서 내 품에 안겨버린다. 난 이 야밤에 이게 뭔 일인가 싶어 당황스러웠다. 그렇게 아줌마는 내 품에 안긴 채 다시 한번 하염없이 울기 시작한다. 나는 내 품에 안긴 이 아줌마에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재차 묻기 시작했고 아줌마는 서럽다는 듯 계속 내 품에서 울고 만다. 난 아줌마의 그런 모습에 왠지 더 다독여줘야 할 것 같아서 그 아줌마를 꼭 안아줬다. 얼만큼의 시간이 지났을까? 아줌마는 좀 진정이 됐는지 내 품에서 울던 걸 멈추고 이내 내게 안겨있던 게 부끄러웠는지 내 품에서 나와 뻘쭘해한다. 그러더니 아줌마는 나보고 잠깐 안에 들어오시라고 해서 나는 아줌마네 집으로 홀리듯 들어갔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 아줌마 남편이랑 찍은 결혼사진부터 해서 남편과 등산한 사진, 남편과 해외여행 떠난 사진 등 다양한 사진들이 가득하다. 난 아줌마에게 남편분은 지금 집안에 계시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지금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오다 가다 남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말하니 아줌마는 다시 울기 시작한다. 그래서 난 왜 그러냐며 남편분이 죽기라도 한 거냐고 물으니 그게 아니라 남편이 지금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누워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남편 없이 살다 보니 외로움이 밀려온다면서 이제는 나이가 들고 폐경까지 찾아오니 이런 쌀쌀한 가을만 돼도 너무나 외롭고 힘들다고 하는 것이다. 이 집으로 이사와서 가을만 되면 남편과 하던 게 마당에 쌓인 낙엽을 태우는 건데 이제는 남편이 식물인간이 된 지 어느덧 3년이 넘어가니 이 일마저도 혼자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에게 아줌마는 남편이 없으니 너무나 외롭고 서글프다며 의사 선생님 말로는 남편이 가망이 없다고 하고 언제 깨어날지 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런 말들까지도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줌마는 다시 울기 시작한다. 나는 그런 아줌마를 위로라도
해주듯 다시 꼭 안아주며 힘내시라고 했다. 그랬더니 아줌마는 가만히 내 품에 안겨 다시 또 울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얼굴을 내 얼굴 쪽으로 들이밀며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고 말았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덧 아침까지 같이 보내게 된 것이다. 나도 야밤에 이곳까지 이끌려와서 뭔가에 홀린 듯 아침까지 함께 보내고 있으니 별일이다 싶었다. 아줌마는 나에게 와이프가 알면 뭐라고 할 거냐고 하길래 그냥 새벽 일찍 운동 나왔다고 하면 믿어줄 거라고 둘러댔다. 그러자 아줌마는 그러냐며 갑자기 내 품에 안긴 채 편안히 누워있는다. 난 이 아줌마가 좋은 건지 아니면 단지 위로를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건지 그냥 이유를 모르겠다. 어쩌다 보니 난 이 집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이 아줌마는 나를 마음에 들어한 것 같았다. 그러면서 아줌마는 갑자기 나에게 주고 싶은 게 있다면서 장롱 쪽으로 걸어간다. 그래서 뭔데 그러냐고 물으니 남편 주려고 명품샵에서 산 옷인데 남편이 저렇게 되고 나니 옷만 썩히고 있다며 선물로 나에게 주고 싶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옷을 들고 나에게로 가지고 왔는데 정말 수백만 원 하는 고가의 명품 옷이었다. 난 이렇게 비싼 걸 자기를 줘서 되겠냐며 말하니 아니라며 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난 그래도 남편이 죽은 것도 아니고 이제 곧 깨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하니 그럼 그때 남편에게는 새로 사주면 되는 거 아니냐며 걱정 말고 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에게 억지로 그 옷을 걸쳐줬는데 정말 후줄근한 옷만 입던 내가 명품 옷을 입으니? 정말이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10년은 더 젊어 보이고 빛이 나는 것 같았다. 아줌마는 그런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사장님에게 딱 맞는다면서 이거 입고 집에 가시라고 말한다. 그리고 올가을과 겨울에는 이 옷 자주 입고 다니시라며 너무나 잘 어울린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난 그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나에게 대체 그 옷 어디서 난 거냐고 묻는다. 비싸 보이는데 당신이 그런 옷을 어디서 산 거냐고 자꾸만 물어보는 것이다. 그래서 난 친구놈이 작아서 못 입겠다며 선물해줬다고 하니까 당신 친구 중에 이런 명품 옷 입는 친구가 어딨냐며 정말이냐고 자꾸 묻기에 난 짜증내듯 그럼 진짜지 가짜겠냐며 내가 이 옷을 훔쳤겠냐고 물으니 아내는 미심쩍다는 듯 알겠다고 하며 그 일은 일단락됐다. 그리고 나는 그 옷을 입고서 아내가 잠든 틈을 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그 아줌마네 집으로 갔고 그 아줌마랑 함께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시간에 함께해야 동네 사람 눈에 띄지도 않고 아내도 눈치를 못 채니 그 시간에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나도 처음에는 이 아줌마가 그냥 연민이거나 아니면 동정같이 느껴져서 위로해준 거였는데 어느덧 나도 이 아줌마에게 빠지게 되었고 밤마다 아내 몰래 빠져나가는 것도 중독이 돼버려서 거의 매일매일 빠져나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정말 바짝 말라가고 있는 것 같았다. 아내는 급기야 나보고 당신 안색이 요새 너무 안 좋아 보인다며 어디 아프냐고 하길래 난 이상하게 요새 힘이 없고 기력이 없다고 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친구에게 받았다던 명품 옷을 입고 온 날부터 당신 안색이 안 좋아진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아내가 한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이상하게 그 아줌마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옷을 입은 후부터는 내가 이상해진 걸 느끼게 됐다.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고 우연이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게 다 우연일 것이고 그냥 내가 나이가 들고 요새 새벽마다 나가서 딴짓을 하니 몸이 좀 약해진 듯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그냥 별일 없겠지 하며 금세 잊혀지게 되었고 나는 저번과도 같이 거의 매일을 그 아줌마를 만났다. 그리고 그 아줌마가 선물해준 그 옷을 밖에서도 매일같이 입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난 그 옷에 커피를 쏟고 말았고
아무래도 고가의 옷인 만큼 세탁소에 맡겨야겠다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세탁소에 옷을 맡겼고 아내가 대신 옷을 찾아다 주었다. 옷을 세탁소에서 찾아온 그날, 아내는 나에게 빨리 집으로 오라고 닥달을 하는 것이다. 마치 숨 넘어가는 소리로 오늘은 딴 데 들리지 말고 곧장 집으로 오라고 하길래 나는 무슨 일이냐고 말하니 아내는 일단 집으로 오라고 해서 나는 일 끝나고 곧장 집으로 갔다. 아내는 집에 들어온 나에게 재차 다시 세탁소에 맡긴 그 명품 옷, 대체 어디서 가져온 거냐고 말한다. 그래서 난 저번에도 말하지 않았냐며 그 옷은 친구가 줬다고 하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며 갑자기 쪽지 하나를 방바닥에 꺼내 놓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오늘 낮에 당신이 맡긴 저 옷 세탁소에서 찾으러 갔는데 세탁소 주인이 세탁하려고 여기저기를 뒤져봤는데 주머니 안쪽 깊은 곳에 이상한 게 잡혀서 확인해보니 그 안에 저 종이가 들어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저 종이를 빼고 드라이클리닝 해야 할 것 같아서 일단 빼야겠다 싶어 꿰맨 자국 그대로 뜯어서 종이를 뺐는데 그 안에 이 부적이 들어있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난 너무 놀라서 그게 정말이냐고 하니까 정말이라며 이 부적 대체 뭐냐고 말하니 나도 뭔가 무서워졌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옷에 대해 아내에게 말했다가 바람핀 것 또한 알게 되니 그것 또한 예사실이 아니라고 느껴졌다. 난 놀란 아내에게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 이 부적 나도 알고 있던 거라면서 이 부적은 돈 많이 가져다 주는 거라며 당신 많이 놀랬겠다며 얼버무리듯 상황을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 곧장 난 그 부적을 가지고 그 아줌마네 집으로 갔다. 난 아줌마에게 그 옷을 던지며 부적까지 바닥에 내팽겨치면서 대체 이 부적 뭐냐고 화를 내며 말하니 아줌마가 뭔가를 들킨 듯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본다. 난 아줌마에게 이러려고 나에게 이 명품 옷 준 거냐고 하니까 갑자기 아줌마가 또 우는 것이다. 난 다시 그 울음에 안 속는다며 대체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말하니 아줌마는 그제서야 울음을 뚝 그치며 미안하다고 말을 한다. 자긴 무당이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라며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살리는 길은 그 길뿐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 아줌마는 내가 보는 앞에서 그 부적을 찢어버린다. 그리고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남편 살리고자 괜한 멀쩡한 남자까지 죽일 뻔했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는데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뭐라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솔직히 나한테는 잘못한 일이지만 약간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난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집에서 나왔다. 그런 일이 있고 그 후로 새벽에 몰래 그 집에 가는 일도 없었고 난 그 아줌마를 만나지도 않았다. 또한 말라가던 내 얼굴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으며 다시 활기가 생겼다. 이상하게 그 후로는 그 아줌마를 오다 가다 마주치는 일도 없었다. 동네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그 아줌마가 집을 팔고 남편 병간호에 매진하기 위해 이사를 갔다고 한다. 어찌 보면 기이하고 무서운 일도 있었고 한편으론 그 아줌마랑 함께했던 순간이 짜릿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이제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로 해야 할 것 같다. 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결혼 2년 차로 나름 신혼생활을 즐기는 중인 한 아내의 남편이자 대기업의 영업직에 종사 중인 흔한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자라면서 늘 튀지 않고 모난 것도 없이 평범하게 자라 길고 짧은 연애를 뒤로하고 부모님이 주선해 주신 선으로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 입학해 때맞춰 군대를 다녀오고 또 졸업하자마자 지금의 회사에 입사해 입지를 다지는 중이죠. 부모님도 사이 좋으시고 집안의 외동아들이지만 제사도 없고 아이를 낳고 싶다는 갈망이 큰 편도 아닌데다 부모님도 아이에 관한 강요가 없어 딩크 아닌 딩크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도 딱히 임신에 대한 열망이 있는 편은 아니고요. 특별한 구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딱히 모자란 것도 없고 취미도 게임 같은 게 아닌 독서와 영어 감상인지라 나름 괜찮은 남자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이자 남편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내에게도 그만큼 잘하고 있고요. 아내는 필라테스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도 그 운동센터에서 알게 되었고 엄마가 아내에게 저와의 만남을 언급했고 아내가 승낙했고요. 아내는 지방 전문대 물리치료과를 나와 병원에서 일을 하다 같은 물리치료사들끼리의 관계, 태움 같은 것들에 스트레스를 받아 필라테스 강사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본인은 공부에 관한 열망이나 갈망이 강했지만 오빠에게 밀려 원하던 간호학과가 아닌 비교적 등록금이 저렴하고 장학금이 나오는 전문대를 갔다는 사실에 트라우마와 자격지심 같은 게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의료인 출신이라는 것에 매우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만 학위나 직업에 관한 언급을 하면 당신은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쉽게 이야기하는 거라며 대화를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가 그런 쪽으로 흐르면 당신은 멋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는 정도로 이야기를 끝내곤 합니다. 아내는 활발하고 외향적이며 감정 기복이 큰 사람이고 저는 조금 내성적인 무덤덤한 사람이라 보통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안아주는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는 것 같네요. 사실 아내와의 결혼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아내가 절 만나기 전 고등학생 시절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동거까지 했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저와의 속이 한 달 전쯤 헤어진 상황이었거든요. 아내와의 첫 만남에 전 아내에게 반한 상태였고 아내는 저와의 만남이 지속되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주며 홧김에 잡은 자리였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전 꾸준히 아내에게 노력을 했고 결국 연애 그리고 결혼까지 성공했지만요. 보통 결혼할 인연과 연애할 인연은 따로 있다고들 하는데 전 아내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사하게 웃는 그 미소를 보고 이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래서 아내의 그런 상황과 이야기를 알고도 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내도 저와의 만남을 이어가며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종종 했다고 해요. 그 전 남자친구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만나면서도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막막했는데 저와는 짧은 시간을 만났음에도 나중에 일이 그려지고 상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우리가 참 인연이긴 한가 보다며 같이 웃었고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에 둘 다 벌이가 나쁜 편은 아니라 집안일 같은 경우 사람을 불러 주로 해결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요리나 청소 등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미리 이야기를 했고 저 또한 맞지 않는 일을 붙잡고 남자 여자 일을 나눠가며 하는 건 싫다고 수입이 된다면 사람을 쓰자 이야기를 했고요. 보통 사람을 부르는 돈은 제가 내는 편이고 아내의 수입은 아내가, 제 수입은 제가 관리합니다. 생활비 통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적당히 균형을 맞춰서 6대4 정도 생활비를 쓰는 듯 하네요. 특별하게 살림을 하는 것도 생활비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없는 물건은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구매하고 보험이나 폰비 등은 각자가 각자의 집안 경조사도 각자가 해결하는 편이라 금전적으로는 많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 가끔 집안일이나 음식을 해주시는 분이 오시지 않을 때는 근처 배달 음식을 먹거나 외식을 합니다. 아내는 짬뽕을, 저는 우동을 좋아해서 중국집에서 주로 배달을 시켜 먹는데 적어도 최소 달에 2-3번은 시켜 먹어 사장님과도 안면도 있는 사이죠. 배달해주시는 분도 저희 부부와 나이가 비슷해 오시면 인사도 제대로 하고 종종 음료나 간식거리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치킨이나 피자 같은 요는 둘 다 잘 안 먹기도 하고 배달으로 먹는 건 중국집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네요. 가끔 회나 초밥 등의 일식류를 제외하면요. 이런 잔잔한 삶을 이어가던 중 아내가 가르치던 수강생 중 한 명이 아내를 스토킹해 집 앞까지 따라오는 꽤나 큰 일이 있었고 그날 이후로 제가 아내의 출퇴근을 시켜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야근과 아내의 운동 시간표가 맞지 않을 때가 있어
집 현관 안쪽에 홈 CCTV와 바깥쪽에 도어캠을 달았죠. 요즘 카메라가 크지는 않아서 눈에 보이지는 않았고 아내에게는 괜히 제가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안 했습니다. 이 일이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지만요. 도어캠을 단 이후 현관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제 휴대폰으로 알림이 울렸고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또 제 휴대폰으로 알람이 왔습니다. 매번 알림이 올 때마다 영상을 확인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드나들 일 없는 시간에 알림이 울리면 CCTV로 확인했죠. 그리고 이 도어캠으로 인해 제 결혼 생활이 완벽하게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우선 아내는 저와 함께 출근하지만 늘 11시, 12시쯤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게는 계속 센터에서 짧은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틈없이 수업을 한다고 했지만 점심시간쯤에는 집으로 들어와 5시쯤 다시 집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퇴근을 하죠. 이 부분에서는 도대체 센터에는 언제 나가는 거지 하는 의문이 들었고 아내가 다닌다는 센터에 전화하자 아내는 강사위로 관둔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그만뒀다네요. 또 스토킹 관련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더라고요. 그날 제가 퇴근 후 집으로 올라가려는데 현관문 앞에서 아내와 다툼을 하던 한 남자를 보게 되었고 아내는 제게 이 사람이 나를 쫓아왔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남자는 곧바로 도망갔고 이후 아내는 본인이 경찰에 신고해 범인을 잡고 합의금 또한 받았다고 제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일 이후 많이 불안해하는 아내를 달래주고 챙겨줬었는데 그 남자는 그냥 아내의 내연남이었습니다. 도망가는 뒷모습에 입고 있던 외투와 같은 외투를 입은 남자를 도어캠과 홈 CCTV로 보았고 집안까지 들이더라고요. 집안에 들어와 모자를 벗고 본 얼굴은 더 충격이었어요. 자주 배달시키던 그 단골집 배달원의 모습이었거든요. 아내는 거의 매일같이 최소한 주에 3번 이상은 그 내연남을 집안으로 들였고 현관에서 두 사람이 키스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모습 또한 다 보고야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내연남이 먼저 저희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까지 봤죠. 그 이후 알림을 해제하고 녹화된 동영상을 저장만 했습니다. 바람핀 여자와는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요. 겨우 3주 만에 한 달도 안 된 시간 만에 아내와 내연남의 무수한 불륜 증거를 잡았고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점점 더 피폐해지고 멘탈이 나갔습니다. 심지어 아내의 과거 SNS를 보던 중 오래 만났다던 남자친구가 그 배달원이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10주년이라며 올린 사진 속에서 아내와 그 배달원이 입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고 전부 속은 것 같은 알고 있던 진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매 시간마다 감정이 뒤엉키며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마주하는 아내의 얼굴이 역겨웠고 대화하기가 혐오스러웠죠. 원래 말수가 없던 저이기에 아내는 눈치채지 못하고 제게 쫑알쫑알 센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그 모든 일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된 후 그저 역겹게만 보였습니다. 그러던 주말 집안일을 해주시는 분이 사정이 생겨서 못 나오게 되었고 아내는 점심때쯤 맞춰 자연스럽게 중국집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통화에 결심했죠. 오늘이구나. 오늘이 이 사람과의 끝이겠구나. 늘 그렇듯 전화 후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현관에 벨이 울렸고 저는 현관문을 열어준 후 음식을 꺼내는 배달원, 아니 그 내연남을 내려봤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는 그 말에 전 내연남의 이름을 말하며 당신이 내 아내 스토킹한 그 사람이 맞냐고 물었죠. 아내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바쁠 건데 얼른 보내드리라며 제 팔을 잡았고 저는 아내의 손을 내려치고 아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어디서 더러운 손을 흘려? 열린 문틈 사이로 보이는 아파트 복도에 제 목소리가 몇 번 메아리치다 이내 침묵이 찾아오더군요. 저는 내연남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키며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이 저 여자랑 바람핀 새끼가 맞냐고요. 내연남은 뭔 소리냐며 제게 되려 화를 냈고 아내도 제게 왜 갑자기 미친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죠. 전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낸 후 사진첩에 넣어둔 현관에서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던 영상을 틀었습니다. 아내의 신음소리가 휴대폰을 통해 집안과 복도를 울렸고
아내는 그 영상을 보자마자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아니라고 자기가 아니라 하더니 또 잘못했다며 횡설수설하더라고요. 내연남은 아내 옆에서 무릎을 꿇더니 우발적으로 한번 그런 거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미 거의 매일같이 그 짓을 반복했다는 걸 알고 있던 전 현관에 놔둔 철가방을 복도에 세게 던진 후 바닥에 놓여진 짬뽕을 내연남 얼굴에 냅다 던졌습니다. 얇은 일회용 플라스틱 그릇이 찢어지며 빨간 국물이 현관을 뒤덮었고 내연남은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저는 잡히는 신발을 들고 내연남의 얼굴을 수차례로 내려쳤고요. 내연남은 제 일방적인 폭행에 집 밖으로 도망을 쳤고 아내는 덜덜 떨며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있더라고요. 저는 쭈그리고 앉아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냐고요? 아내는 덜덜 떨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저와 연애를 시작하고 2주 정도쯤 지나 전남친과 재회를 했고 배달일을 하는 전남친과는 도저히 미래가 안 보여 둘 사이에서 간을 보다 저와 결혼을 했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했는데 전남친이 계속 눈에 아른거렸고 본인이 먼저 연락해 얼마 정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위자료 받고 이혼할 테니 다시 만나자고 했다네요. 폭행이나 폭언으로 조작할 생각에 진단서도 이미 끊어둔 상태였고요. 기가 차서 헛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결혼을 생각했던 사람이 겨우 이 정도라니. 다니던 센터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술집에서 알바한 걸 걸려서 잘렸답니다. 생활비는 전부 빚과 마이너스 통장이었고 위자료 받으면 메꾸려고 했다네요. 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치닫을 수가 있는지 인간의 더러운 모든 측면을 본 듯한 기분이었어요. 아내는 제 다리를 붙잡고 완전히 정리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저마저 본인을 버리면 남는 게 없다고 엉엉 우는데 우는 모습을 보고 연민이 아니라 혐오의 감정이 드는 것은 또 처음이었네요. 아내의 손을 내치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후 본가로 내려가 부모님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변호사를 통해 아내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요청, 내연남에게 상간남 소송까지 완료했고 처갓집 사람들에게도 아내의 불륜과 절 이용한 모든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중국집에도 그 배달원이 내 아내와 바람핀 놈이라 이야기를 했고요. 생각 같아선 그 두 사람의 영상을 온 세상에 유포하고 미친 년놈들이라고 소문이라도 내고 싶지만 억지로 눌러 참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쉽게 진행되었고 두 사람에게 받을 위자료만 쌓여있게 되었네요. 어차피 아내, 아니 전처는 쥐뿔도 없고 빚만 가득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상간남도 전처와 비슷한 상황이겠죠. 금전적으로 쥐어짜 인실주 제대로 시켜줄 예정입니다. 저는 정말 아내를 믿었고 또 사랑했지만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버렸네요.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 또 사랑을 하고 만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사람을 믿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나쁜 일이 있었으니 좋은 일도 오지 않을까 적잖은 기대를 하고 살아가려 합니다.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니까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